미국 최악의 연쇄범으로 영화까지 제작된 일명 조디악 킬러는 아직까지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최근 경찰이었던 자신의 할아버지가 조디악 킬러인 것 같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My grandpa is a Zodiac killer, struggling so much with keeping my sanity. 조디악은 1968년 12월 20일 첫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날 데이비드 패러데이와 베티 젠슨은 호수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죠. 고등학생이었던 패러데이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엄마에게 차를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젠슨의 친구 집에 들렸다가 10시쯤 호수 근처에 차를 세우고는 차 안에서 데이트를 했죠. 그런데 11시쯤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이 차는 근처에 차를 세우더니 차에서 내려 갑자기 패러데이와 젠슨의 차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은 차의 여러 부분을 맞췄지만 다행히 패러데이와 젠슨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둘은 도망가기 위해 차문을 열었고 젠슨이 먼저 차에서 내리고 뒤따라 패러데이가 차에서 내리려는데 남자는 패러데이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은 머리를 관통하였죠. 이후 익명의 남자는 도망가는 젠슨을 향해 총 6발을 쏘았습니다. 그중 젠슨은 5발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후 익명의 남자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 곧바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경찰이 왔을 때 젠슨은 죽어 있었고 패러데이는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었죠. 패러데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차 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범죄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동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처음에 패러데이와 젠슨의 주변을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둘에게는 전혀 원한을 가진 사람이 없었죠. 6개월 뒤 사건 현장과 6km 떨어진 곳에서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마이클 마주와 달린 페리는 한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다른 차가 들어와 이들 근처에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려 이들을 향해 걸어오더니 총을 쏘았죠. 총알 한 발은 마주의 팔에 맞았고 다른 한 발은 페린의 목에 맞았습니다. 이후 마주는 도망치려 했지만 차문을 열 수 없었는지 차 안을 빠져나오지 못했고 남자는 마주를 향해 총을 쏜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얼마 뒤 이 주차장으로 3명의 10대들이 놀러와 이 커플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곧바로 경찰을 불렀고 마주와 페린은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죠. 다행히 마주는 살아남았지만 페린은 목숨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몇 분 뒤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때 당시 전화를 받은 경찰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I have a caller on the line that says I want to report the government. You go 1 mile east on Columbus Parkway. You will find the kids in a brown car. And I also killed those kids last year. Goodbye. 이 신고 전화 외의 범인은 사건 현장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사건에는 2명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우선 살아남은 피해자 마주는 경찰에게 가해자의 몽타주를 그려주었습니다. 익명의 남자는 백인이었고 키가 작은 편이었는데 키는 173cm에 몸무게는 88에서 90kg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한 명의 목격자는 페린의 동생 허컵이었습니다. 우연히 그녀는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 주차장에 있었죠. 그녀는 주차장에서 나가는 길에 언니의 자동차 뒤로 한 차가 따라 들어오는 것을 봤다며 한 경찰차가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탕탕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폭죽 소리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죠. 사건이 있고 얼마 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사에 한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 편지는 자신이 진범이라며 함께 보내는 암호문을 뉴스 1면에 실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겠다고 했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사는 곧바로 경찰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었고 다음날 암호문을 신문 4번째 페이지에 실었습니다. 경찰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진범인지 확신할 수 없으니 더 많은 증거를 담은 2번째 편지를 보내달라고 했죠. 얼마 후 이번에는 디 이그제미너라는 일간지에서 편지를 한 통 받게 됩니다. 편집자에게 조디악이 보냅니다 라고 시작되었죠. 이후 익명의 남자는 조디악 킬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편지에는 또 다른 암호문이 들어있었는데 이 암호문을 풀면 경찰이 자신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적혀 있었죠. 조디악은 또 다른 신문사인 타임즈 헤럴드에도 암호문을 보냈는데 의외로 이 암호문은 곧바로 풀리게 됩니다. 암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너무 재미있기 때문이다. 숲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 내 이름은 알려주지 않겠다. 당신들이 내 사후세계를 위한 노예들을 모으는 것을 방해하려 할 테니까. 약 2달 뒤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대학생이었던 브라이언 하트넬과 세실리아 셰퍼드였죠. 이들은 캘리포니아의 베리에사 호수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총을 들고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는 막 감옥에서 탈출해 멕시코로 도주할 차와 돈이 필요하다며 셰퍼드와 하트넬의 팔을 묶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칼을 꺼내 하트넬을 6번 찔렀죠. 그 후 그는 옆에 있던 셰퍼드도 칼로 10번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타고 온 차로 걸어가 차문에 자신의 심볼을 그리고는 그 밑에는 오늘 날짜와 사건이 발생한 시각, 그리고 도구를 기록했죠. 1시간 뒤 한 남자가 경찰서에 전화해 범행을 신고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범인이라고 했죠.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셰퍼드는 사망하고 하트넬만 살아남게 됩니다. 하트넬은 남성이 180cm에 몸무게 77kg 정도 돼 보였다며 선글라스를 쓰고 다가왔다고 진술했죠. 2주 후 마지막 범행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조디악은 택시기사 홀스타인이 모는 택시를 잡아타고 화면에 1번 지역으로 가달라고 했죠. 막상 도착하자 조디악은 내리지 않고 조금만 더 가서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청한 곳에 도착하자 조디악은 곧바로 택시기사 스타인의 머리를 쏘았습니다. 이를 멀리서 목격한 학생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다행히 주위에 순찰을 도는 경찰들이 있어 신고를 받자마자 약 2분 뒤 이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 근처를 배회하는 백인 남성이 한 명 있었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근처에 뭔가 의심스러운 거 못 보셨나요? 남성은 한 남자가 총을 흔드는 걸 봤다며 그 남자는 동쪽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말을 믿고 곧바로 남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향했죠. 사실 이 남자가 조디악일 수도 있었지만 당시 경찰들에게 범인이 흑인이라고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자기 앞에 있는 백인 남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다른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택시기사 스타인은 숨을 거둔 후였죠. 처음에 이 사건은 조디악의 범행 스타일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단순 절도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조디악이 크로니클 신문사에 자신이 범인이라며 스타인의 피 묻은 셔츠를 증거로 보내왔죠. 얼마 후 짐 덤바가 출연하는 토크쇼에 본인이 조디악이라 주장하는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Tell us what's going on inside you right now, Sam. I have headache How long have you had those headaches, Sam? since I killed a kid. 범인의 정체. 경찰은 전화를 추적하여 발신자 에릭 웨이를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조사해본 결과 그는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으로 방송을 타기 위해 조디악인 척 했을 뿐 실제 조디악은 아니었죠. 전화 통화 후 얼마 안 있어 조디악 킬러는 또 하나의 암호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편지의 암호문은 이후 51년 동안 풀지 못했죠. 경찰은 이 사건의 진범으로 아서 리 앨런을 의심했습니다. 앨런은 해군을 전역하고는 산타 로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에게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그가 근무하던 산타 로사 초등학교는 첫 번째 사고 현장인 베르예사 호수와 두 번째 사고 현장인 블루록 스프링스 공원 모두 가깝게 위치해 있었죠. 또 두 번째 사고에서 겨우 살아남은 마이클 마주는 범죄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체격이 비슷한 남자들 중에 아서 리 앨런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를 조사해보니 앨런은 평범한 학교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몇몇 소녀들을 내 이쁜이들이라 부르며 치근덕거렸고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1974년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 이때 이후 우연인지 조디악의 범죄도 멈췄다는 것이죠. 아서 리 앨런은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유일한 인물이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기소당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5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죠. 이렇게 조디악 사건의 진범도 영원히 묻히는 것인가 싶었는데 2014년 게리 스튜어트라는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진짜 조디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리 스튜어트는 원래 입양하였는데 그의 나이 39살 때 갑자기 그를 낳은 친어머니가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게리는 반가워하며 친어머니에게 혹시 자신의 친부는 누구인지 물었죠. 그런데 친어머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황급히 말을 돌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게리는 자신의 친부 얼벤 베스트 주니어에 대해 조사하다 놀랍게도 그가 조디악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아버지의 결혼증명서 글씨체는 조디악의 글씨체와 매우 닮아 있었고 아버지의 지문과 조디악의 지문도 유사해 보였습니다. 조디악의 몽타주와 아버지의 얼굴도 거의 판박이었죠. 사실 얼벤 베스트 주니어는 끔찍한 사이코패스였습니다. 그는 13살밖에 되지 않은 스튜어트의 어머니를 꿰어내어 그녀를 임신시키고 함께 도주하다 경찰에 걸려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스튜어트의 어머니는 홀몸으로 스튜어트를 낳았고 곧바로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끔찍한 과거를 알게 된 스튜어트는 자신의 친부 얼벤 베스트 주니어와 조디악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써냈습니다. 이 책은 곧바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방송국의 관심을 끌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죠. 하지만 경찰들은 그의 주장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디악이 내 아빠인 것 같다며 신고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몽타주의 얼굴과 닮아서, 어떤 사람은 신발 사이즈가 똑같아서 등 아주 사소한 이유로 자기 아빠가 조디악의 진범인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 자기 가족 구성원을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샌드라 브라운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단순히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또는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방송국의 철저한 검증 결과 얼벤 베스트 주니어는 조디악이 아니라고 판정됩니다. 결혼 증명서에 쓰여진 글씨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쓴 것으로 추정되었고 얼굴도 닮은 것에 불과했죠. 하지만 스튜어트는 자신의 아버지가 조디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벤 베스트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듯 그의 이름을 딱 차 번호판에 달았죠. 이를 곁에서 지켜본 그의 여자친구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아마 스튜어트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이유를 찾기 위해 최악의 인물상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사건은 또 한번 미궁 속으로 빠지는데 최근 아주 중요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조디악이 보낸 암호문 편지가 드디어 50년 만에 해독된 것이죠. 편지의 비밀. 조디악은 분명 암호를 풀면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암호 해독에 매달렸죠. 일부 암호문은 거의 곧바로 풀렸지만 나머지 암호문은 풀리지 않고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는데 2020년 이 암호문 중 하나가 풀리게 됩니다. 가짜 조디악이 토크쇼에 나온 이후 진짜 조디악이 신문사에 보낸 암호문인데요. 이 편지는 51년 만에 민간 탐정단이 해독한 것으로 웹디자이너 데이비드 오런차크와 호주 멜버른의 응용수학자 샘 블레이크, 벨기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얄반 에이크가 협업해서 풀어냈다고 합니다. 해독법에 따르면 이 편지는 사실 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라고 합니다. 각 문단을 대각선으로 읽은 뒤 이를 AG 디크립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독하였더니 암호를 해석할 수 있었다고 하죠. 편지에는 꽤나 많은 오타가 보이는데 이를 감안해 해석해보면 나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꽤 재미있겠지로 시작해 TV쇼에 나간 사람은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보내졌던 시기가 에릭 웨일이라는 남자가 토크쇼에 전화한 직후인 것을 감안하면 조디악은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죠. 하지만 이 문장 이외에 조디악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암호를 푸른 오란차크는 조디악이 관심을 끌기 위해 뿌린 쓸데없는 암호문 중 하나라 평했죠. 이 편지가 밝혀지고 1년 후 신문사에서 조디악 킬러를 드디어 찾았다는 기사가 도배됩니다. 이들이 지명한 범인은 게리 프란시스 포스트로 그는 공군이었습니다. 포스트의 옆집에 살던 여성 그웬에 따르면 그는 매우 통제적이고 폭력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게리 프란시스 포스트의 얼굴은 조디악의 몽타주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특히 포스트의 주름 위치가 몽타주의 주름 위치와 일치하였죠. 또 중요한 단서가 되었던 것은 조디악 킬러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리버사이드 지역의 체리 조 베이츠 사건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네브래스카 지역에서 태어난 18살 체리 조 베이츠는 사건 당일 공부를 하러 가기 위해 이른 오후 집에서 나와 대학교 도서관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증인들에 따르면 베이츠는 학교 도서관에 밤 9시까지 공부한 것으로 추정되죠. 그런데 시간이 늦어져도 베이츠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걱정이 되었던 베이츠의 아빠는 밤을 꼬박 샌 뒤 다음날 아침 일찍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베이츠는 대학교 도서관 근처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한 경비원이 청소를 하다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한 달 뒤 한 통의 편지가 신문사에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는 자신이 어떻게 베이츠를 죽였는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었죠. 요약하면 범인은 베이츠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틈을 타 그녀가 타고 온 차를 고장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츠가 도서관에서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를 뒤따라 나갔죠. 베이츠가 고장난 차와 씨름하는 사이 범인은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길 아래 자신의 차가 있다고 그녀를 유인했죠. 둘은 그렇게 어두운 밤 함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 범인은 불쑥 시간이 되었다고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베이츠가 무슨 시간 말이죠? 라고 묻자 죽을 시간이야 라고 답하며 그녀를 죽였다고 편지에는 적혀있죠. 이 편지를 읽고 일부 사람들은 왜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냐며 베이츠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 권인용에 따르면 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책 내가 살인자의 마음을 읽는 이유에 따르면 상황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베이츠의 경우에는 범인과 같은 도서관에서 나왔으니 그를 교우라고 착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자신의 차가 고장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연히 한 남자가 다가와 도와준다고 하니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타인이 베푸는 친절을 거절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배우기 때문에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비롯해 여러 범죄자들이 곤경에 처한 여자들을 도와준다면서 접근한다고 하죠. 한편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베이츠가 공부하던 대학교 도서관의 책상에 기괴한 시를 하나 발견합니다. 시의 제목은 사는데 신물이 나는데 죽고 싶지는 않다로 사람이 죽고 피가 튀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범행 이후 편지를 남기는 형식이 조디악과 닮아 있어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조디악의 첫 번째 범행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케이스 브레이커는 베이치 사건이 발생하던 날 포스트가 현장과 15분 떨어진 공군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사건의 현장과 매우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현장에서 군화도 발견되었는데 케이스 브레이커는 포스트의 신발 사이즈가 현장에서 발견된 군화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화면에 보이는 조디악의 편지인데 이를 애너그램으로 풀어보면 화면처럼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 도나 라스의 이름과 그녀의 사체가 위치한 곳을 암시하는 듯한 지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름 게리 프랜시스 포스트가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조디악의 편지를 해석한 데이비드 오란차크는 애너그램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애너그램이란 문자의 위치를 뒤바꾸어 다른 단어나 문장을 만드는 것으로 예를 들어 네임이라는 단어를 아멘 혹은 민으로 해석하는 것이 애너그램 해독 방식입니다. 데이비드 오란차크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간단한 이름만으로 약 217억 개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애너그램은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데이비드의 주장이죠. 확실한 진범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한 영상이 올라오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게 됩니다. 손자의 고백. 제이4이라는 남성이 올린 영상에 따르면 자신의 할아버지 리처드 호프만은 조디악이 범행을 주로 저지르던 지역에서 경찰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특히 공원 주차장에서 일어난 달린 페린과 마이클 마주 사건 당시 리처드 호프만은 제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근무 중이었다고 하죠.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페리는 사고 직전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마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That's Richard. He's gonna kill us both. 실제로 이 부분은 살아남은 피해자 마주의 증언과 비슷합니다. She never mentioned his name, but she said something about Richard. 제이4의 영상에 따르면 마주와 데이트를 하던 페리는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고 마주 말고도 여러 명의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은 호프만과 함께 일하는 경찰이었기 때문에 호프만과 페리는 서로 알던 사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당시 경찰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기의 범죄들이라는 다큐멘터리 PD는 조디악 사건을 조사하며 경찰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켄 나로우라는 경찰은 달린 페린이 조디악과 아는 사이 같았다고 언급했다고 하죠. 또 영상에 따르면 리처드 호프만은 페린의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이4이는 할아버지가 현장에 나타나 현장을 훼손한 것 같다고 언급하죠. 그는 할아버지 호프만의 글 쓰는 스타일도 조디악과 닮아 있다고 합니다. 제프리 호프만은 맞춤법을 자주 틀렸는데 특히 언틸의 뒤에 L을 2개 붙이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조디악도 언틸에 L을 2개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영상에 따르면 제프리 호프만은 베이치 사건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베이치는 네브래스카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제프리 호프만도 네브래스카 지역에서 해군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상 속 남성의 어머니, 즉 제프리 호프만의 딸도 네브래스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제이4이는 베이치 사건 당시 책상에 쓰여진 시를 자세히 보면 마지막에 RH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리처드 호프만의 이니셜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영상의 주인은 9살 이후 할아버지 리처드 호프만을 자주 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리처드 호프만은 그의 외할아버지인데 원래는 크리스마스 등 연휴 때마다 할아버지의 집에 들렀지만 9살 때 양육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가면서 어머니나 어머니 쪽 가족과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하죠. 그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매우 권위적이었다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의 어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으며 자랐는데 막상 본인이 부모가 되자 똑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되었다고 하죠. 남자는 그 후 경찰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가족 중에 외할아버지가 경찰이었던 것이 생각나 할아버지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조디악 사건의 진범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그때부터 남자는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새롭게 알게 된 자료들을 영상으로 올리며 인터넷에 공유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눈물을 터뜨리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I'm doing something good and they're all turning away from me. It's so fucking hurtful, dude. 가족들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 그와 동의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다는 내용이었죠. 현재 남자는 6부작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조디악 사건의 연속된 범죄에도 진범이 밝혀지지 않아 미국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진범이 밝혀지기를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페린의 동생 허커비는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날 때마다 모든 용의자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당신이 조디악이에요? 물으며 혹시나 용의자들 중에 진범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고 하죠. 현재까지 그녀는 18명의 용의자 집에 찾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0년간 이 사건에 묶여 있었다는 허커비는 인터뷰에서 아주 작은 단서라도 발견되면 꼭 경찰에 제보해달라는 부탁을 남겼습니다.
유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꼭 진범이 밝혀지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내가 살인자의 마음을 읽는 이유, 저자 권일용.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